안녕하세요. 피플 위드 CJB 연규옥입니다. 지난달 10일에 신동문 문학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현대 문학사의 가장 독특한 음역을 보여준 신동문 시인을 기리는 문학제인데요. 오늘은 청주대학교 임승빈 명예교수 모시고 어떤 분들이 문학상을 수상하셨는지 또 어떤 작품들이 선정되었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피플 위드 CJB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또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임승빈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많은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또 이스라엘 요즘에 또 전쟁이 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속에서 얼마나 생활하기 힘드신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인터뷰 시간 동안에 함께 하면서 조금이나 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또 위안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저희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뭐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제가 2019년 12월에 겨울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건강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작년 하반기에 끝나면서 네. 비대면 사회에서 이제 대면 사회로 바뀌면서 여기저기서 뭐 인문학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도 있고 해서 그런 거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있고 또 의사 말씀이 걷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걷고 있습니다. 보은의 세족길도 걷고 괴산 성불산 자연휴양림도 걷고 가까운 명암지나 뭐 미동산 수목원, 김순영 양궁장 이런 데 걸으면서 단풍도 보고 하늘도 보고 뭐 아주 좋습니다. 자연도 만끽하시고 또 건강도 챙기시면서 이렇게 틈틈이 또 강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워낙에 이제 인문학 강의를 또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와도 또 관련이 있어서 먼저 또 인문학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 실용 학문이 대두가 되면서 인문학이 조금 더 인기가 없어지기도 했고요. 뭐 이제 취업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피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학문이 인문학이다 해서 또 최근에 또 인문학이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먼저 이제 인문학이 무엇인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에서는 아마 인문학이 취업도 잘 안 되고 문화나 예술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폐강도 시키고 폐과도 시키고 또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음악미술 시간도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사회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부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문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사회교육을 통해서도 뭐 예를 들면 음악미술 같은 경우는 뭐 학원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건데 굳이 학교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고방식에서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수록 중요한 거거든요. 인문학은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학문입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는 누구인가가 되고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것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이데아를 제시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것이 곧 인간이란 무엇인가거든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확대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인데 에른스트 캐시러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지만 인문학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끝없는 의문의 계속이다. 의문이 의문을 낳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없으니까요.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으면 그 삶이 익어가고
그 삶이 깊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육기관에서는 좀 소홀히 하지만 사회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좀 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청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청주시의 예산, 순전히 100% 청주시의 예산으로 강사료를 책정을 해서 청주시민대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 12강좌 일주일에 2시간씩 한 12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맡고 있고 거기에도 네. 강좌가 많이 있어요. 한 15개 강좌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가.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주 시민대학 이런 곳은 사실 이제 저희처럼 이제 다 이제 성장한 성인이 예. 이제 또 강좌가 이제 뭐 궁금한 강좌들은 이제 듣게 되는 건데 예. 사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물음에 대한 수업들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문학 자체 그러니까 학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이유가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처음 나타난 게 30억 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룡이나 이런 생명체가 나타난 게 한 2억 5천만 년 전 정도 됩니다. 근데 인간이 이 지구에 유인원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한 600만 년이니까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것은 최근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인간이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왔잖아요.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게 되고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네. 불도 사용하게 되고 뭐 이렇게 쭉 역사를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인간이 과연 어떤 것이 인간이냐를 다시 묻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생명을 이렇게 갖게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는지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생명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명과학이 발달하면서 DNA의 비밀까지 밝혀지면서 맞아요. 이제는 생명까지도 어쩌면 조절할 수 있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인간만이 사고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쵸,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이야말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건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절박한 질문의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인문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고찰과 또 깊은 사유를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문학이 예. 또 대두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까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옛날에는 생각이 우리의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생각을 어떤 육체로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고. 근데 지금은 뉴런이라고 하는 머릿속의 뇌세포의 그 관계 속에서 생각이 형성되는 거고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가 없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예를 네. 들어서 일본에서 실험한 겁니다만 일본에 이제 하이쿠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인공지능으로다가 하이쿠를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짓잖아요, 시를. 그러면 그것이 인간이 지은 시보다 더 우수하다고 1등에서 2,000등까지 등수를 매기면 거기가 다 인공지능이 차지한답니다. 이야, 그 베토벤식으로 작곡하라면 베토벤식으로 작곡하고요. 작곡하고. 예. 글을 쓰라고 하면 주제를 정해주면 또 글도 그렇게 쓰고. 다 쓰고요. 근데 그 주제를 다시 또 입력하면 다른 글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네. 상원하고 하원 합동회의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어디까지 전개시켜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우려가 높으니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중단해야 된다는 강연을 어떤 의원이 했는데 네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는데 그 의원이 강연한 내용의 원고가 인공지능이 쓴 아이고. 거랍니다. 아, 그러면 인공지능의 답변을 듣고 다 박수갈채를 보냈던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야, 정말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또 인문학을 꼭 이제 배워야 하는. 그래서 이유. 인문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는 올해 11회를 맞았던 신동무 문학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후 문단에 독특한 독적을 남긴 시인인데요. 먼저 신동문 시인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신동문 시인은 이고장 출신으로 아주 가장 훌륭한 시인입니다. 1927년에 청원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청주시잖아요. 청주시 문의면 산덕리에서 태어나서 석교초등학교를 졸업했고 네. 중등과정도 역시 그 영정? 영정 공립학교, 공립학교. 네. 공립학교라고 중등과정을 거치고서 경희대학교, 지금 경희대학교입니다. 옛날에 신흥학원이었습니다만 경희대학교를 수영 특기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영이요? 예, 수영을 아주 잘해서 국가대표가 돼서 네. 런던 올림픽에 참가가 결정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늑막염 때문에 수영을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한강에서 연습하다가 늑막염이 심해져서 런던을 가진 못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군대에 가서 공군으로 군대를 갔는데 공군에서는 그 날씨를 관측하기 위해서 풍선을 띄워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사병으로 갔으니까 네. 풍선을 띄워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끝없이 풍선을 띄워 올리면서 이제 풍선기라고 하는 연작시를 써가지고 56년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이 되면서 등단을 한 시인입니다. 근데 청주에도 아주 관심이 많아서 청주 도립의료원, 지금 청주의료원에 늑막염과 폐렴 때문에 입원을 해 있을 때 고등학생들이 찾아오니까 그 고등학생들을 문학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연합회 문학 단체인 푸른문 문학동호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가르쳤죠. 그때 고등학생으로서 공부를 한 문학인들이 동국대 총장을 한 유명한 문학평론가 홍기삼 총장도 그때 이제 같이 공부를 한 사람이고 네. 옛날에 KBS에서 꽃피는 팔도광산이라고 아주 저희 어렸을 때 유명한 그 방송 드라마 작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 윤형민 씨도 이제 그때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고 네네. 같이 공부했고 김문수라고 한국문학상을 탄 아주 훌륭한 소설가 김문수도 역시 같이 공부한 신동문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필가 박영수 전 청주문화원장이나 임찬순 희곡 작가나 이런 분들도 다 그때 고등학생으로 신동문 선생님한테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주 그렇게 청소년 문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1957년에 충북 문화인 총연합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의 충북 예총의 전신입니다. 그거를 만드는데 주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56년에 시집도 이제 풍선과 재산포복이라는 하는 시집도 당시 홍원길 시장이라고 청주 시장이 운영하는 출판사 인쇄소에서 이제 찍어가지고 시집도 내고 또 경향신문 특집부장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 옛날에는 아주 훌륭한 유명한 그 출판사였습니다. 신구문화사 주관을 하시기도 했고 네. 거기서 많은 전집도 내고 했지요. 그다음에 아주 굴지의 개간지인 창작가 비평사 초대인가 그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출판 문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솔출판사라는 곳에서 이묵이라는 평론가가 시와 산문으로 전집을 냈었는데 네. 지난 그 2020년인가요? 서울대 교수를 한 연무은 교수가 창작가 비평사에서 신동문 선생의 전집을 다시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인인 김판수라고 하는 분이 전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동문 평전을 살아있을 때 찾아뵙고 만나고 인터뷰해가지고 와. 신동문 평전을 내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훌륭한 분인데 청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많이 좀 알리는데 또 노력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신동문 문학제를 11년 전에 네. 2013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그 2013년에 이제 1회를 했는데 네. 2011년에 청주시 문화예술과에서 딩하도란 문예원 뭐 이렇게 예산이 한 150만 원인가 200만 원 남는데 뭐 이렇게 할 만한 사업 없을까 이래서 저희가 그 신동문 학술 세미나를 하겠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예산 지원을 받고 저희가 좀 보태고 해가지고 학술 세미나를 하고 네. 2012년도에 이제 홍기삼 총장 뭐 또 연몽 교수 이런 분들 모셔다가 또 추모 문학제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신동문 선생에 대한 문학제를 정기적으로 좀 열어야겠구나.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신동문 문학제를 제 1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신동문 문학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건데, 예, 예. 이제 1회랑 2회까지는 이제 딩하도라에서 예, 이제 예. 주최적으로 하셨고, 3회까지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 6회째죠, 6회. 6회째에 가서 네. 그 CJB의 이재선 PD라고 있어요. 네, 네. 그 이재선 PD가 이제 2016년 4월에 그 시처럼 뜨겁던 이름 신동문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전국 민영방송 최우수 프로그램 상을 수상을 하게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제 우연히 이제 CJB의 이제 운영진하고 저희 이사장으로 계신 박영수 딩하도란 문예원 이사장께서 목욕탕에서 만나셨어요. 목욕탕에서. 목욕탕에서 네, 만나서 그렇게 그냥 CJB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신동문 선생이 아주 전국적으로 다시 조명이 되고 다큐멘터리 덕분에 예. 많이 알려주셨으니까. 이어령 교수도 신동문 선생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확인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이어령 교수도 신동문 문학제 추진위원회 고문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 네, 네. 고문으로 기꺼이 허락을 하시면서 내가 신동문 선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나한테 부탁을 하시오. 이렇게 병석에 계실 때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CJB하고 공동 주최합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공동 주최를 이제 6회부터는 CJB와 딩하도란 문예원이 같이 공동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신동문 시인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많이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충북 도민분들이 다들 좀 아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이 신동문 문학제가 갖는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적 자긍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문화적 자긍심인데 네. 신동문 문학제가 생기기 전에 청주에서는 작고 문인에 대한 문학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옥천에서는 네. 지역 문학제가 벌써부터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은에 오장환 문학제가 있어 왔고요. 충주에 권태영 문학제가 있어 왔습니다. 네네네. 음성에서 지금은 계속하고 있지 않지만 이무영 문학제라고 소설가 이무영 문학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충주, 옥천, 또 뭐 이렇게 보은, 뭐 음성, 뭐 이런 식으로 문학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정작 86만의 가장 큰 도시인 청주에서는 문학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동문 선생에 대해서도 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우리나라 220여 개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학제가 없고 문학상이 없는 도시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청주는
그동안에 그런 것에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작고 예술인 선양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시의 어떤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박팔계라고 하는 국악의 가야금의 아주 대가인 박팔계 선생이 청주 출신이라는 걸 알아서 박팔계에 대한 사업이 시작이 됐고 또 무용에서 송범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청주 출신이라는 걸 알아서 이제 무용계에서 송범 춤 무용제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문학에서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신동문 선생에 대한 추모 사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이것은 없는 것이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참 이게 그런 문학자가 없다는 게 얼마나 우리 청주만한 도시에서 그쵸. 기릴 만한 문학인이 돌아가신 훌륭한 문학인이 없다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동문 선생처럼 훌륭한 분이 마침 계셨고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선양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고 문화적 자긍심이 생기고 청주가 문화도시가 되는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신동문 시인을 기리는 이 문학제에서 이제 시상 같은 것도 또 많이 하시잖아요. 먼저 이제 어떤 작품들 또 어떤 상들이 있는지를 먼저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신동문 선생께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 문학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말씀드린 참 홍기삼, 김문수, 윤형민, 박영수, 또 임찬순, 조장희 시인, 또 조장희 동덕여대 교수인가 하셨죠. 북문과 교수 하셨는데 시인이죠. 근데 그렇게 박정희 시인이라고 또 교수십니다. 네. 그런 많은 분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들어서 한국이 청소년 문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고교 야구가 시들해진 것처럼 네. 청소년 문학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신동문 청소년 문학상이라는 것을 신동문 문학제 1회 때부터 제정해서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네. 대상에 100만 원, 시 3문 금상에 50만 원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은상에 30만 원, 네. 동상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동문 청소년 문학상을 공모를 해서 상을 주고 네. 딩하도라에다가 이제 우수 작품을 게재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해왔고요. 네네. 작년에 처음으로 신동문 문학상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작년에 1회를 했는데 네. 그 신동문 문학상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시집을 낸 그 해에 네. 가장 훌륭한 시집을 낸 시인에게 주는 상이 신동문 문학상이고요. 신동문 청주 문학상은 청주에서 살고 있으면서 10년 이상 문학 활동을 한 문학인에게 죄송합니다. 꼭 시가 아니고 시, 산문, 수필, 소설, 다 아동문학 다 포함해서 그의 가장 훌륭한 책을 낸 사람을 심사를 해서 네. 그분에게 이제 신동문 청주문학상이라는 거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네. 작년에는 함기석 시인이라고 한양대 수학과를 나오고 시를 쓰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청주 출신이면서 전국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훌륭한 시인입니다. 다른 네. 상도 많이 탔고 그래서 처음에 많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망설였습니다만 청주에서 처음 전국적인 상을 주면서 청주에서 사는 사람을 상을 주는 게 조금 좀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네네. 그 해에 이제 들어온 작품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가 돼서 그쵸. 또 객관적인 기준이 한기석 있었으니까요. 시인이 이제 1회 신동문 청주 문학상을 탔고 네. 신동문 문학상을 탔고 신동문 청주 문학상은 또 다른 거죠. 전병호 시인이라고 1972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시가 당선돼서 청주 교대 나오고 청주 출신으로 이제 경기도에 가서 이제 교직생활을 했습니다만 네네. 여기 와서 계속 살고 있었던 전병호 시인이 동시조집에 이제 청주 문학상이 수상이 됐습니다. 네. 금년에는
전국적인 신동문 문학상은 정재학 시인이라고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분인데 서울 출생이시고 네.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선정이 돼서 그분에게 이제 상이 돌아갔고 신동문 청주문학상은 청주에서 오랫동안 시를 쓰신 이제 막 80대에 들어서신 이인의 시인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의 이제 자주 달개비꽃이라고 하는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 정재학 씨는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실험 정신이 아주 뛰어난 그런 훌륭한 시인이다. 한 20년 시인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 작품을 보면은 이제 그게 다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심사위원들은 지금 한국의 비평계에서 가장 우수한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양대학교 국문과 유성호 교수, 지금 한양대 인문대 학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네네. 그분이 이제 심사위원장을 하고 또 송찬호 시인이라고 보은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전국적인 시인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는 송찬호 시인하고 작년에 상을 탔던 한기석 시인하고 또 이제 상을 탔던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면 더 좋은 작품을 주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딩하드라 쪽에서 들어가서 심사위원 들어가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여류 시인을 한번 심사위원으로 초청해서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인혜 선생의 작품은 심사위원들이 전부 자주 달개비꽃인데 네. 역시 오랜 연륜이 가져오는 그 사물을 바라보는 그 관조의 깊이가 꽤 깊게 느껴지는 그런 시다라고 이제 심사평을 해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이제 네. 신동문 문학상은 상금이 1,000만 원이고요. 이야.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신동문 청주문학상은 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네. 이제 너무 외지에 있는 사람만 주면 청주에 문학하시는 분들이 서운할까봐 네. 신동문 문학상과 신동문 청주문학상 이렇게 두 개를 그렇군요. 만들어서 이렇게 다 청주시의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윤 아나께서 상금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네. 창원에서 주고 있는 김달진이라고 한시의 조예가 높으신 그런 시인이 있었는데 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네. 그분은 5천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익산 네. 그러니까 거기 가람 이병기 선생이라고 시조 시인이 있잖아요. 네. 이제 김달진 선생은 시인에게 2천만 원, 평론가에게 2천만 원, 지역 작가에게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인데 네네. 가람 이병기 문학상은 한 사람에게 5천만 원입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규모가 어마어마한 예,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많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 신동문 문학제도 뭐 앞으로 더 그 규모를 키워갈 수 있는 또 그렇죠. 다른 미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이제 네. 처음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꼭 상금이 많아야만 좋은 상은 그렇죠. 아니죠. 네. 얼마나 공정하게 얼마나 훌륭한 작품들을 또 작품을 선정을 하고. 선정하느냐인데 잠깐 제가 이제 그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드릴까요? 네, 네, 네. 신동문 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좋은 작품을 이렇게 추천하는 추천위원을 네. 전국적으로 서울서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훌륭한 시인과 평론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 전년도 7월 1일서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나온 시집 중에 네.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시집을 한 권 내지 두 권을 이렇게. 추천해 주세요. 이러면 그 추천을 받아서 네. 예심해서 그 심사를 해서 본심으로 한 10편에서 12견 정도의 시집을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심위원과 본심위원이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네. 본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모르는 상태에서 예. 내 작품이 평가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평가가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신동문 문학상이라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받겠다고 하면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막 공모를 받아서 하는 줄 알고. 공적서를 쓰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모 신청을 해서 자기가 상을 받겠다고 공모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나와 있는. 모르는 속에서 전국에 이제 인정할 만한 훌륭한 시인들이 추천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죠. 와. 예.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신동문 청소년 문학상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요즘 청소년들은 뭐 아까 뭐 고교 야구도 이제 인기가 시들해졌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다들 그 청소년기에 다 학업에 집중하고 예. 내 교육 과정에서도 계속 이렇게 집중을 시키기 때문에 또 이런 예.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소홀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동문 청소년 문학상 그러면 이때는 청소년들이 직접 작품을 써서 이제 지도교사 이제 그 충청북도에 86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다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시도에는 네. 인터넷에다가 이제 올립니다. 우리가 신동문 청소년 문학상을 합니다. 이렇게 네. 올리면 알아서 이제 보고 오는데 보통 한 130여 명 정도가 보내옵니다. 보내오면 네. 지도교사의 이제 사인을 받아서 이제 지도교사 이름으로 보내오는데 제주에 서울에서 제주까지 강원 뭐 전남 뭐 광주 울산 뭐 네. 부산 다 옵니다. 오는데 좀 죄송하지만 충북이 그렇게 많이 보내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리고 타지에서 더 인기가 다른 학교에는 높군요. 네. 예고에 네. 문창과가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 충북에는 문예창작과를 가지고 있는 없군요. 예술고등학교에 문창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저조한데 그래도 많이 보내옵니다. 근데 이것도 걱정이 작년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130명, 한 150명 이렇게 보냈는데 코로나 때부터 조금 줄어들어서 지금은 올해는 아주 저조해서 한 80명 정도 왔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다시 한번 방법을 강구해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우리 청소년분들이 이제 창작해낸 그 시 예. 결과물이 좀 어떨까도 궁금해요. 아마 굉장히 우수해요. 그쵸? 네.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나 얘들만큼만 썼으면 좋겠어. 너무 훌륭한 작품들 많을 것 예. 같아요. 제가 83년도에 등단했으니까 네. 지금 이제 등단한 지 이제 40년이 조금 넘었는데 네네. 제가 30살에 등단을 했습니다. 30살에 등단을 했는데 요즘 학생들 쓰는 거 보면 너무 잘 써요. 보내오는 건 너무 잘 쓰고 네. 하나 이만큼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이제 40여 년간 이제 또 시인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잠시 또 얘기를 나눠보자면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창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특히나 뭐 소설도 그렇겠습니다만 시는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으로 이걸 다 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를 창작을 해내시는지 뭐 비법이랄까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정상적인 어법을 안 쓰면 돼요. 정상적인 어법을 쓰지 마라. 예. 그러니까 이제 220볼트의 전기와 110볼트의 전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110볼트는 110볼트에 꽂아야지 전기가 통하죠. 그렇죠. 220볼트는 220볼트의 전기로 꽂아야 되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하고 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언어는 정상적인 언어라고 그러고 네네. 시는 의사 전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언어예요. 약간 숨겨놓는 거죠. 네, 그렇죠. 의도와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나 과학적인 언어는 최정호라고 하는 그 철학 교수가 서울대 철학과 나온 그 철학 교수가 한 얘기 중에 네. 과학은 이해의 언어이고 예술은 오해의 언어다. 오해의 언어다. 네. 그 이해의 언어는 답이 하나지만 네. 오해의 언어는 답이 여러 개다. 그래서 이해의 언어는 생산성이 없지만 오해의 언어는 많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풍요롭게 한다. 너무 명언을 지금 예상치 명언이죠? 못하게 들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바다 가운데 섬이 있다고 그러면 시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사실을 얘기한 예. 거니까. 근데 사람들 가운데 섬이 있다고 하면 시가 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섬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게 시거든요. 근데 바다 가운데 섬이 있다고 하면 시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섬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랑이나 슬픔이나 이별이나 다 섬이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이제 약간 생각의 전환이랄까요? 이제 그렇죠. 제 사고. 그리고 그것만 바꾸면 금방 이해가 되고 근데 이거 바꾸기가 금방 쓸 수 쉽지가 있는데 않아가지고. 그거를 바꾸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그러면 자꾸 뭐를 전달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저희는 이제 뭔가 이제 제 생각에 사고가 굳어져서 벌써 이 그렇죠. 전환이 또 네. 힘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시를 창작하실 때 뭐 어디서 좀 영감을 얻으세요? 영감을 얻는 뭐 포인트가 있으세요? 아니면? 일부러 영감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네네. 이 세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삶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관심을 기울여서 보게 되면 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동집 시인이라고 일리노이주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대구에서 그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쓰시던 신동집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네.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빈 콜라병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빈 콜라병. 빈 콜라병에는 빈 콜라가 들어있다. 아니 콜라병에 콜라가 들어있는데 빈 콜라병은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빈 콜라병은 아무것도 없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콜라병에 콜라가 들어있다며. 그러면 빈 콜라병에 빈 콜라가 들어있어야지. 내가 틀린 말 했어?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네. 넘어진 빈 콜라병에는 가득히 빈 콜라가 들어있다. 빈 콜라병에는 한 자락 밝은 흰구름이 비치고 이 병을 마신 사람의 흔적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다. 콜라병에 가득 차 있으면 밝은 흰구름이 비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옆에 피어난 들국 한 송이 피어난 자기를 생각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콜라병은 콜라가 들어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빈 콜라병은 빈 콜라병의 상태로 넘어진 상태에서 밝은 흰구름이 비치는 상태로 존재하고 피어난 들국 한 송이는 그냥 들국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피어난 상태로 존재하는 것.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현존의 실제적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신동집 시인은 그 시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와, 정말 그 똑같은 시여도 뭐 읽는 사람마다 또 받아들이는 게 또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들을 어떤 분들은 제대로 파악을 또 못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많은 시인들이 네. 자기 시를 많은 독자들이 이해를 하고 자기와 공감해서 그래서 막 시집도 많이 팔리고 그러길 바라잖아요. 네네. 그런데 1969년에 노벨문학상을 탄 샤뮤엘 베케트라고 하는 고도를 기다리며 쓴 사람은 네. 고도를 기다리며가 대한민국에서 외국 작품 번역해서 공연된 걸로는 가장 많이 된 거거든요. 고도를 기다리며 안 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샤뮤엘 베케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고도를 기다리며를 쓸 때 첫 번째 대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대사를 썼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대사를 아무런 의미를 없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대사를 썼대요. 네네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 작품을? 못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10번도 더 고도를 기다리며 본 사람한테도 내가 그렇게 무슨 얘기야? 그럼 몰라. 그렇잖아요. 최정호 교수가 얘기한 과학은 이해를 위한 것이고 시는 오해를 위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오해의 극단에 가면 소통이 없어요. 오해의 극단은 그네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 하면 창조는 처음 이루어진 창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하면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샤뮤엘 베케트는
예술은 고독을 신격화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오늘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또 아니에요. 제가 듣게 되네요. 네. 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와, 좀 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또 맡고 계신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 합니다. 시 전문 개간지입니다. 이제 딩하도라 주간을 맡고 계시는데요. 먼저 어떤 잡지인지도 또 소개를 해주시죠. 2006년 12월에 창간을 했어요. 기업가가 있었어요. 네. 제 친구 중에 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백화점 그룹의 이제 부회장을 하는 기업가였는데 네. 한번 차를 마시면서 임 교수 뭐 하고 싶은 거 있냐고 그래서 제가 잡지 내고 싶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의 예산을 한 7, 8년 동안 도와줬어요. 네. 딩하도라 잡지를 내는데 딩하도라가 이제 개간지잖아요. 네. 시 전문 개간지인데 그래서 이제 창간을 하게 돼서 2006년 12월에 창간을 해서 지금 68호가 나왔으니까 네. 꼭 17년이 됐습니다. 와. 이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딩하도라에 도움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딩하도라는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100% 도움으로만 이루어진 잡지였습니다. 네. 딩하도라가 창간한 지 9년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우수 잡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2번 받고 연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다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수 잡지라는 게 뭐냐면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학, 언론, 아동, 출판에 관련된 잡지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에 600 정도 넘을 겁니다. 네. 잡지가 나오는 게. 네. 그중에 30권에서 35권을 선정하는 어머나. 거예요. 네. 그런데 문학에서 딩하도라가 창간 9년 만에 우수 잡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네. 그 35권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50% 이상의 상위권에 있는 잡지는 3년 동안 서류 제출 없이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35권의 상위권 50%면 아마 12위나 13위나 뭐 이 정도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청주에서 발행하는 지역의 잡지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학지 중에 상위 11, 2위, 2, 3위에 드는 편집과 내용의 우수성이 인정된 잡지다. 와. 이렇게 얘기를 네. 청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것도 또 그래서 자랑을 좀 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제가. 이번 기회로 또 많이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지역에서 이 전문 문학지를 계속해서 발간한다는 게 또 올해 17년째라고 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친구 기업하는 친구가 책임자로 있다가 이제 한 7, 8년 후에 퇴임을 하는 바람에 네. 더 이상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충북도에서 좀 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제 1년에 지금 1,600 개간지니까 많이 안 됩니다. 1,600만 원 받고 있고 도에서 한 1,000만 원 그러고 이제 딩하도라 문예원 회원분들께서 1년에 도와주시고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회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학인 거의 대부분 문학인이 아닙니다. 그냥 청주에 이런 잡지가 있어서 네. 이렇게 바람직한 일을 하니까 내가 1년에 얼마 안 되는 회비니까 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내주시는 분들 도움을 받고 네. 나머지 부족한 건 이제 제가 지역에 이제 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그냥 받으시고. 찾아뵈면 그냥 좀 이렇게 답답해 하시면서 그냥 조금씩 도와주십니다. 그래 도와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와. 버텨왔는데 네. 근데 이게 문학계에서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어떤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창간할 때 원칙을 세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원고 청탁에 의해서만 잡지를 편집하면서 질적 수준을 끝까지 상위권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원고료를 지급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 한 편에 9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편씩 내는데 한 번 내실 때 18만 원 정도 원고료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산문은 8만 원,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그 원고 배수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원고료를 지급한다. 세 번째는 등단을 시키고서 절대 그 등단한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부담을 주지 않고 반드시 창작 지원금을 주겠다. 이래서 지금은 등단하신 분에게는 100만 원 정도, 많지는 않지만 네. 상금조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창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절대 책 사지 말라고 그러고 무료로 30권을 제가 따로 드립니다. 네. 절대 무슨 뭐 이렇게 해주고서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반드시 청주에서 인쇄하겠다. 청주 사람들의 도움으로 청주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인쇄 기술이 뛰어나고 편집 기술이 그렇죠. 뛰어나다고 대전이나 서울로 가지고 가는 것은 청주를 배신하는 일이다. 이래서 제가 반드시 청주에서만 하겠다. 이랬고 그다음에 조건은 마지막은 이제 절대로 상업 이윤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 아,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자, 등단시키고 책 100권만 사, 뭐 200권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책을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은 자, 그거는 장사하는 거고 완전 의미가 대가를 바라는 거고. 변질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제가 또 선생 교직에 있던 사람이라 사업할 자신도 없고 수완도 없고 네. 그래서 전부 그냥 완전히 그냥 지역의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책이 나오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딩하도라가 우리 지역에 뭐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어렵다, 딩하도라가. 그래서 읽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잡지를 지역에서 내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임 교수 좀 수준을 조금 쉽게 책을 내면 어떨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상의 잡지가 돼야지 지역 사람들이 읽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5년 동안만 열심히 읽으면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도 문학사사 문학과 지성이나 창작과 비평이나 뭐 현대문학의 이런 잡지 한 5년 읽으니까 다 되던데 그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딩하도라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청주와 충북의 문화적 자존심, 자긍심을 갖게 하고 신동문 문학재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좋은 작품을 다른 바깥 도시나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에게 청주에도 이렇게 좋은 작품을 쓰고 있는 시인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전국에 좋은 작품을 딩하도라에 실어서 청주 사람들이 그 작품을 이런 작품을 사람들은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청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 잡지가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는데 여기서 좋은 작품 쓰는 사람을 골라서 실으면 전국 사람들이 볼 거 아니냐. 네. 그것이 잡지가 갖는 진정한 역할이고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회사에 계속 딩하도라가 있으니까 접하기는 예. 쉽거든요. 예. 5년은 아니더라도 제가 최소 이제 1년은 아마 꾸준히 좀 읽어봐야겠다. 예. 이런 그러면 다짐이 이제 용어나 네. 그
비평가들이 하는 그 말투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나 이런 네.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다 읽을 수 훨씬 있습니다. 더 수월해지겠죠. 예, 네. 예, 예. 아, 정말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또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피플 위드 CJB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방송이 집단이나 개념에게 다가가지 말고 지역민 개개인에게 다가가는, 지역민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개개인을 포커싱하는 그런 방송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방송도 더 사랑받고 또 지역민도 그 방송에 의해서 자기가 포커싱 된 것을 긍지로 가지고 방송과 함께 자기 삶을 또 자기 자신을 향상시켜 나갈 계기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끝까지 저 CJB 함께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늘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그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가슴에 잘 새기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주대학교 임승빈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임승빈 청주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신농문 문학재가 지역의 문학 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플 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